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오전 동안 남가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롱비치 지역은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토요일인 내일 밤부터 남가주 전역에 보다 많은 양의 비가 시작될 거라고 전망하면서 각별한 주의와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오는 3월 5일 예비선거 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한 표 행사를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예비선거를 통해 재선 도전에 나서는 LA 카운티 조지 게스콘 검사장에 대해서 평검사협회가 공공기록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에 처인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오는 9일 다음 주 금요일에 LA 한인회관에서는 설맞이 푸드뱅크 행사가 열립니다.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떡국 재료 같은 다양한 음식이 제공됩니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비해 국무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한인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LA 다저스가 오타니 쇼헤이 영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다저스 팬 행사 입장권 3만 5천 장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 범위를 벗어난 8%포인트나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워싱턴 DC 법원 주변에는 폭력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을 뛰어넘어 전월 대비 35만 3천 건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악화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연초 해고가 급증해서 노동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하다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1월 들어서 지난달보다 136%가 증가한 82,307개 일자리 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나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는 것은 다소 늦게 내리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주주 투표를 통해서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이 우크라이나에 4년간 5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극적 합의했습니다. 헝가리가 유일하게 거부하다 막판에 돌아서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일 먼저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외부의 위협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이딴 거부권 행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2달여 앞두고 김포와 구리 같은 경기 일부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움직임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호주와 아시안컵 8강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반 32분 지나는 가운데 0대0 아직 득점 없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빠진 상황에서 보스턴 셀틱스를 114대 105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2.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2월 2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비 오전에 잠깐 내렸었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전에 오다 말던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 오전에 상당히 많은 비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폐쇄됐으며 출근 시간대 잠깐 1시간 동안 5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운전자들은 곳곳에 물엉덩이를 피하지 못하고 차가 회전해 피해를 입었다라는 신고도 어제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롱비치 지역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롱비치 지역의 710번 프리웨이 일부가 물에 잠기면서 트럭과 자동차들이 2피트 높이 웅덩이에 잠겼고 2피트 높이 자동차들은 사실 이동이 불가능했습니다.
710번 프리웨이는 롱비치 항구와 LA 항구로 오가는 주요 트럭 운송 경로임에도 어제 오전 침수로 운송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곳곳에도 또 폐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국은 일단 예방주사라고 평가합니다. 어제 오후부터 비가 멈추면서 내일까지 소강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어제 하루 동안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은 내일부터 많은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상당량의 비가 다음 주 초까지 내릴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은 재차 경고하고 위험지역 거주민들은 반드시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타아나에서는 물에 고립된 한 남성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산타아나 리버베드에 고립된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헬기를 동원해 고립돼 있는 남성을 구조한 것입니다. 남성은 헬기에 의해서 무사히 강을 벗어날 수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요원들이 부상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강한 폭풍 영향권에 들어있어서 2월 1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현재 홍수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해변에는 높은 파도주의보가 내려졌고 최대 9피트에 달하는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남가주 홍역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건국은 지난 1월 25일 LA 국제공항에 홍역 감염자가 입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5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LA 국제공항 B터미널에 있었던 사람들이 위험군이라고 밝히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잠재적인 홍역 감염 위험군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LA 입국한 입국자는 터키 항공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홍역 감염자는 25일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 놀스리지의 칙필레이라는 패스트푸드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칙필레이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잠재적인 홍역 감염 위험군이라고 보건국은 경고하고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주민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어린이의 경우 홍역 환자가 다녀간 곳에서 노출됐다면 즉각 주치의에게 연락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건국은 홍역은 공기와 접촉해 전파되고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전국적으로 홍역 감염 환자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홍역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지난 한 해 2023년 소매 절도 사건만 200건 이상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매 절도와 강도를 단속하고 용의자들을 추적 체포하기 위해서 지역 사법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은 대부분의 사건들을 수사해서 용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일부 사건은 계류 중이지만 집행유예부터 주 연방교도소까지 다양한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 검거와 함께 수백만 달러의 도난품을 회수하고 소매업자들에게 돌려줬다고도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소매 절도와 관련해 태스크포스가 창설된 이후 438명을 체포했고 309건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게스콘 검사장에 대한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스콘 검사장이 시행한 무보석검 제도와 경범죄 1단 석방, 또 가벼운 처벌 등이 범죄를 오히려 늘렸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또 게스콘 검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LA 평검사협회가 조지 게스콘 검사장 공공기록법 위반으로 소송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평검사협회가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을 가주의 공공기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기록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750명 평검사들을 대표하는 LA 평검사협회는 게스콘 검사장이 공공기록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으며 이는 검사장이 지켜야 할 업무의 투명성 조항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마이클 해니시 평검사협회장은 게스콘 검사장이 업무 수행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대중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사장을 뽑는 예비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전에 게스콘 검사장의 업무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에서 평검사협회는 게스콘 검사장 사무실에 관련 기록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게스콘 검사장이
요구받은 기록들을 모두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서류들만 선별해서 넘겨주는 등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은 구체적으로 게스콘 검사장이 특정 인물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채용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액의 정보계약 수주 배경이나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 외부의 컨설턴트들에게 위임한 점, 정치적인 동맹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고위직, 고임금 공직에 임명한 점 등에 대해서 관련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LA 카운티 검사장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기 위해서 법적인 조처를 동원하게 됐다고 소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다가오는 3월 5일의 대통령 선거 프라이머리 그리고 연방 상하원 LA시 검사장과 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예비 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주부터는 이 투표용지 발송도 시작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선 프라이머리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가리는 것은 물론 연방 상하원, 한인타운에 관할하는 LA시 10지구를 비롯해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 결선 진출 후보들을 가리는 중요한 선거가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 3선에 도전하는 40지구 영김, 45지구 미셸 박스틸, 그리고 이번에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 등 한인들도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게 됩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 시의원 선거에는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사장 예비선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에 관대한 정책을 펼쳐 인기가 추락한 조지 게스콘 현 LA 검사장에 11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공직자 선출 외에도 홈리스와 정신건강 문제를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 531과 정신건강 서비스 시설들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은 SB 326이 프로포지션 1으로 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 우편투표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경우 이미 우편투표용지가 지난주부터 발송된 상태로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권자 등록 마감일인 20일까지 등록을 하면 우편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한인회나 지금 단체들이 지금 유권자 등록을 도와드리는 상황에서 그걸 여쭤보면 거의 99%에 가까운 한인분들이 우편투표를 신청해달라고 하시고요. 우편투표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 오늘 기준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아마 2월 중순 정도 투표용지를 받게 되실 텐데요. 만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에 근접하게 유권자 등록을 해서 우편 투표용지를 제 시간에 받지 못한 한인들의 경우 현장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은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할 수가 있다며 한인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한미연합회 KAC 등 타운 내 주요 한인단체들이 타운 내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오시면은 아마 그 지금 1층에 그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바로 앞쪽에 유권자 등록 부스가 마련돼 있어서 저희 한인회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 화요일, KYCC는 뭐 수요일, 뭐 이런 식으로 단체들이 하루씩 맡아서 일요일까지 이걸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LA 한인회는 이 외에도 한인들의 우편 투표용지의 드랍을 도와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4월부터 시민권 신청, 결혼 영주권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각종 이민 수수료 줄줄이 인상합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이민 수수료 인상하는 건데요. 연방 관보에 공개된 수수료 인상 최종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현재 $640에서 $760로 19% 대폭 인상되는 등 이외 이민국 서비스 모든 비용이 상승합니다. 가장 높게는 취업비자 신청 I-129인데요. I-129 수수료도 올라서 H-1B는 $460에서 $780로 대폭 오르고 주재원 비자는 무려 $460에서 $1385로 큰 폭 오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팬데믹 때와 같은 자녀 양육 세액공제 CTC 지원금을 체크로 지급하는 내용의 세제 패키지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돼 상원으로 송부됐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 양육 세액공제 CTC 환급액을 확대하고 기업 대상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CTC는 17세 미만 자녀당 최대 $2,00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이 환급금을 팬데믹 때처럼 체크로 각 가정에 보내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월 2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차례 폭우가 지나간 남가주 지역,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해서 잠시 소강 상태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점차 흐려지겠고 내일 밤부터 또 한 차례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폭우 기세는 어제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까지 보다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이 스톰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서 이슬비 형태로 변화되겠고 토요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떨어져 60도 내외 머물겠고 다음 주 중까지 당분간 쌀쌀한 낮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2도, 45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63도, 38도, 해안 지역은 61도, 4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1도, 낮 최고 기온은 45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7번 놀스 방향입니다. 파스파인더 로드로 내리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라투나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엔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글렌데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슬롯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월럿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두 번째 레인에 걸쳐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미국 간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대비해 국무부로 하여금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연방의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제니퍼 윅스턴 의원과 미셸 박스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이산가족 등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무장관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명단을 파악해 관리하고 향후 이 같은 행사가 이뤄질 경우 정보 제공 등의 해당 명단을 이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에 대한 정보도 명단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부에 1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또 국무장관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미 직접 대화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한국 정부와도 상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1년 이내에 국무부는 이산가족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포함해 이산가족 현황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관련 위원회에 보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인 데이브민 주 상원의원이 오렌지 카운티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7지구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의 상대 여성 후보인 조앤나 와이스 변호사가 최근 인종차별적인 광고를 공개했다면서 지역 내 여성 리더들이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리더 10여 명은 성명을 발표하며 와이스 후보가 만든 광고는 인종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광고로 와이스 후보는 다양한 공동체의 문화적 인식과 민감한 부분에 대해 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민의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제로 만든 광고로 민의원이 선거 자금과 관련된 공약을 어겼다고 오도하는 것을 넘어서 1800년대 문제가 됐던 황하론에 의해서 대중화된 인종차별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화론은 아텍의 주민들을 영원한 이방인으로 인식되게 하고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텍의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리더로서 와이스 후보가 같은 민주당 동료를 폄하하기 위해 이 타자화의 언어에 의존하는 것에 지쳤다면서 와이스 후보가
아시아적 고정관념을 이용해서 미니원을 특성화하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와이스 후보가 47지구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에서 9.11 한국어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1, 이 9.11에 걸려온 전화 중 한국어 사용자가 매우 많지만 대응 인력이 부족해 신속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최근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 인력 충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A시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911에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발신자 전화가 걸려왔고 응답자가 해당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계약된 외부 전문 회사에게 통역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응급 상황일 경우 주 차원에서 계약된 시라컴 인터내셔널이, 비응급 상황일 경우 시 차원에서 계약된 홈랜드 랭귀지 서비스가 맡게 됩니다. 스페니쉬의 경우 자체적으로 가능한 인력이 많아 외부 통역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등 그 외 언어들은 외부 통역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 30초, 길게는 45초까지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니카 로드리게즈 LA 시의원은 LA에 있는 두 곳의 911 콜센터에 총 285만 6,879통이 접수된 가운데 시라컴 인터내셔널의 통역이 요청된 응급상황 전화는 6천여 통, 홈랜드의 서비스 요청된 비응급 상황 전화는 249통으로 각각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가 1,352통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LA에서는 911 응급전화 첫 대응 인력이 폴리스 서비스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줄여서 RSP 또는 응급 차량 배치 담당자를 의미하는 디스패처라고도 부르며 LAPD의 비현장 직원으로 소속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하겠습니다. 덕채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홈리스를 구제하기 위한 렌트비 보조 파일럿 프로젝트를 론칭했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해 $50만 달러의 기금이 배정됐습니다. 대상은 브레아와 부에나팍, 플러튼, 라하브라, 플라센티아, 스탠튼, 애나하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최고 3개월치의 렌트비를 보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혜자 선정은 비영리 단체인 프렌들리 센터가 맡게 됩니다. 케니아 쿠에토 프렌들리 센터 대표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예기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인해 당장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우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friendlycenter.org로 하면 됩니다. 프로젝트는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설날입니다. 설날 앞두고 금요일입니다. 2월 9일 LA 한인회관에서 설날 푸드뱅크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설을 맞아오는 9일 오전 9시 LA 한인회관에서 설날 푸드뱅크 행사가 열립니다. LA 한인회에서는 한인들의 어려운 가게 살림을 직접 돕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식료품을 배부하는 푸드뱅크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음력 설날에는 한인 기업들과 후원사들의 협조로 이를 확대하여 500여 분의 한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에게 떡국을 직접 끓여 대접하고 각종 식료품을 전달하는 커뮤니티 최대 설날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대의 건강보험사 앤썸에서 특별 후원사로 처음 참여하며 설날 행사가 개최된 이래 한결같이 참여한 한미은행, 농심, 청정원 등 한인 기업들도 함께합니다. 다만 행사날인 오는 9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안전과 편의를 위해 기존에 직접 조리해 제공하던 떡국은 엄마키친의 협조로 밀키트 형식의 떡국으로 대체해 제공합니다. 지화자 떡집에서는 시루떡을 제공합니다. 이날 행사는 선착순 500명 한정으로 물량이 준비돼 인원 관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번호표를 배부하며 마지막 500번 번호표가 배부되면 더 이상 대기자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홈쇼핑월드와 바디프렌드 미주지사가 신개념의 로봇 마사지 체어인 팔콘의 미주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하고 마사지 체어의 대중화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릭김 홈쇼핑월드 대표는 지난 1월 초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행사에서 바디프렌드와 팔콘 마사지 체어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제품 팔콘은 기하학적 형태와 인체공학적 구조를 담은 휴먼 팩터 디자인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디프렌드 팔콘 마사지 체어는 미주 독점 판매처인 홈쇼핑월드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의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최근
본 영화 중 가장 좋았던 작품으로 패스트 라이브즈를 꼽았습니다. 놀란 감독은 시사주간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주저앉고 패스트 라이브즈와 애프터 선을 거론했습니다. 놀란 감독은 패스트 라이브즈에 대해서 아름다운 방식으로 미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캐나다 한인 앨런송 감독의 연출 데뷔작으로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두 남녀가 20여 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한국 배우 유태호가 남자 주인공을 맡아서 한국어로 연기했고 영화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촬영됐습니다. 이 영화는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라있는 중입니다. 패스트 라이브즈는 한국계 캐나다 국적자 셸린 송 감독의 영화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 이제는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4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던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팍스뉴스가 조지아주 등록 유권자 1,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응답자 51%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43%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를 벗어난 8%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경합주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전 끝에 1%포인트 이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유력해진 리턴 매치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의 강한 지지 기반인 백인 기독교인, 보수주의자,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 농촌 유권자들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워싱턴 DC 법원 주변에서 폭력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을 철책으로 둘러싸고 주변의 인도를 봉쇄하거나 통제하며 도로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마련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또 법원에 방벽이 설치되면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동 당시 의회 주변에 설치된 경찰 방벽을 연상시킬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이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면 혼돈과 난리가 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지지자들이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대에 대한 대응 계획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니키 헬리 전 유엔 대사가 사실상 배수진 작전에도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5%포인트 이상 여전히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선거운동을 계속할 실타는 충분하지만 공화당 내 주요 정치자금 기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경선 레이스에서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먼머스대와 지난달 26일부터 30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프라이머리 유권자 81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어제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8%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에서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은 32%로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6%포인트입니다. 백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DEI 정책에 대한 보수층 반발이 실제 법제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스펜서 콕스 유타주 주지사는 어제 주의회가 송부한 DEI 정책 금지법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 법은 공립교육기관과 주공공기관에서 DEI 정책을 퇴출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각종 프로그램에 다양성이나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부터 금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인종차별이나 성차별로 비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교육기관도 일부 소수인종 학생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신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부터 미국 내에서 이 같은 DEI 정책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유타를 포함해서 텍사스, 노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8개 주에서 DEI 금지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제조업 활동이 2022년 5월 이후 가장 강한 주문 증가에 힘입어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지난 1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1을 기록해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그 이하면 수축 국면을 의미하는 만큼 여전히 수축 국면에 있지만 몇 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예측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스톡옵션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주장을 델라웨어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가 난 머스크가 테슬라의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재 테슬라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주와 결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SNS에서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로 옮기기 위해 주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델라웨어주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2018년 이사회가 승인한 보상안에 따라 월급 대신 스톡옵션을 받아왔는데 그 규모는 560억 달러, 우리 돈 74조 원이 넘습니다. Remember, the reason Musk became the richest person in the world because of this compact. 그런데 2022년 테슬라 주식 단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 결정 당시 테슬라 이사회를 머스크가 통제했고 주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스톡옵션 지급이 무효라고 주장한 겁니다. 테슬라 이사회 측은 자율적으로 결정한 정당한 보상안이라고 항변했지만 델라웨어주 1심 법원은 지난달 30일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가 74조 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항소할 수 있겠지만 법인 이전 계획은 또 다른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 법인 소재지를 바꾸면 다른 주주도 반발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머스크가 규제와 세금을 피해 테슬라 본사를 옮긴 적이 있는 만큼 이번 계획의 실현 여부도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연초 해고가 급증해 노동시장이 악화하기 시작했다는 조짐이 나타났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인사관리 컨설팅 회사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1월 들어 지난달보다 136% 증가한 82,307개의 일자리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는 약 20% 줄어들긴 했지만 2009년 집계 이후 1월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앤디 챌린저 수석 부회장은 인력 감축은 광범위한 경제 추세와 다양한 부분에서 자동차, 인공지능 도입 증가로 가는 전략적 변화 영향이 컸지만 기업들은 해고 목적을 비용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금융권이 가장 많았습니다. 테크 분야와 식품 생산 업체들의 직원 수 감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일자리 축소의 주요 요인은 구조 조정입니다. 기업들은 업장 폐쇄와 인공지능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최근 몇 년간 역사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주가 폭락으로 미국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된 가운데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은행 대출 규모가 약 5,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간 만기인 전체 부동산 대출액의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지역은행들은 신용카드나 투자은행 관련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형은행 자산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은 28.7%로 대형은행의 6.5%보다 높다는 JP모건의 지난해 서울 보고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코로나 확산 이후 재택근무로 오피스 공실률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마저 크게 불어나 대출 부실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어디서 부실 대출 문제가 터질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중동에서 미군 3명이 드론 공격으로 숨진 데 대해 미국이 보복 대응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란 측 인사와 시설이 포함되면서 중동 확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이 보복 공격 계획을 확정했다고 미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친이란 민병대의 무인기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한 데 따른 보복 조치입니다. CBS 방송은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의 보복 공격 목표물은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있으며 이란 측 인사와 시설도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단계로 지속해서 이뤄질 미군 보복 공격의 주요 변수는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목표물 인근의 민간인을 실수로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시야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다만 보복 공격 시점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습니다. We will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defend the United States, our interest, and our people. And we will respond when we choose, where we choose, and how we choose. 앞서 미국 정부는 미군 3명을 숨지게 한 공습의 주체로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포함한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을 지목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 단체를 지원하는 이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attack in Jordan was planned, resourced, and facilitated by an umbrella group called the Islamic Resistance in Iraq, which contains multiple groups, including Kataib Hezbollah. 미국 정부는 이번 공습에 활용된 무인기 파편을 분석한 결과 이란에서 제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확정한 보복 공격 대상에 이란 측 인사와 시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중동 확전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불필요한 조치라면서 우방국인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안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부와 재무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해서 폭력행위에 가담한 이스라엘인 4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입니다. 대상자들은 가자 지구에서 폭력을 행사해 팔레스타인 주민의 목숨을 빼앗은 것을 비롯해 차량과 건물에 불을 지르고 농부와 또 이스라엘 활동가들을 직접 공격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해 11월 서안에서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행정부 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력에 대응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미국 내 진보층과 중동계 민심의 이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제재하자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하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주 말이 이제 설입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일주일 좀 넘게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벌써 설 귀향 행렬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고향에 가는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YTN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계속 미끄러집니다. 갓길에 옮겨놓은 사고 차량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중국 허난성의 고속도로에선 50대 넘는 차들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중부 내륙이 내린 폭설과 결빙으로 교통정체가 300km에 달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춘절 특별 운송기간에 돌입한 중국 당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제설 작업을 위해 고속도로 곳곳이 폐쇄됐고 오토바이 귀향 행렬에 반사조끼도 나눠줬습니다. 철도 갈림길 설비엔 열선을 깔아 눈이 쌓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악천후에 육로 이동이 녹록지 않자 직접 경비행기를 몰고 가는 귀향객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춘절 여객기 이용객 수는 역대 최다인 8천만 명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자국산 1호 여객기 C919 4대가 고향 가는 길에 투입됐다고 선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한국 축구대표팀이 호주와 아시안컵 8강전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후반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후반전 한 14분 정도 지났나요? 네.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전에 한 골을 허용한 뒤에 지금 후반전 파상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호주의 골문 쉽게 열리지 않네요. 그러면서 간간히 역습을 허용하면서 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대0으로 현재 한국 대표팀 뒤지고 있다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난번처럼 지난 16강전 경기처럼 또 극적으로 역전승할 수도 있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아시안컵 우승이 그 누구보다 간절한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아시안컵에서만 벌써 4번째 도전입니다. 그리고 태극마크를 달고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입니다.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를 3대3으로 마치고 침울한 표정의 손흥민은 선수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수를 좀 흔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선수를 좀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토너먼트를 앞두고 흔들릴 수 있는 선수단 전체의 멘탈을 다잡기 위한 주장으로서의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우디전에서 승부차기에 들어가기 직전 주심은 중계 카메라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며 사우디 팬들이 가득 차 있는 골대에서 승부차기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규정을 지키라며 주심에게 따졌고 동전 던지기 끝에 우리 붉은 악마들이 자리한 반대벽 골대에서 조현우의 빛나는 선방쇼가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은 우리 선수단이 모두 환호하고 있을 때 사우디 선수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진정한 승자의 배려까지 보여줬습니다. 2011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18살 나이에 대표팀에 뽑힌 손흥민은 3번의 아시안컵에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특히 2015년 호주 대회 결승에선 현재 토트넘 사령탑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홈팀 호주를 상대로 후반 46분 동점골을 넣고 연장에서 패하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2년 뒤 북중미 월드컵이 있고 4년 뒤 아시안컵까지 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수도 있지만 만 32살인 손흥민에게 이번 대회는 현실적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얘기를 꺼내기는 또 참 그렇지만 그때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또 그런 실수를 좀 다시 반복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 또 중요한 경기인 만큼 잘 회복해서 좋은 경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까지 단 3경기. 누구보다 우승컵이 간절한 손흥민의 발끝에 더욱 기대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자, NBA 소식입니다. NBA 어제 LA 레이커스가 보스턴 셀틱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14대 105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가 굉장히 주목됐던 부분이요.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장했기 때문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발목, 지금 올 시즌 내내 발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허리 부상 때문에 경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LA 레이커스가 어스틴 리브스가 32득점을 넣는 활약을 펼치면서 지금 리그 전체 승률 1위 보스턴을 꺾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네, 르브론 제임스랑 앤서니 데이비스 나와서 승률 좋지 않잖아요. 또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LA 다저 스테디움에서 LA 다저스 팬페스트 행사가 열립니다. 그 행사 많은 사람들이 가죠. 그런데 이번에 좀 달라요. 내일 뭐 당일날 현장에 가면 티켓 있는데 뭐 하실 수도 있는데 매진됐습니다. 이 옷 단위의 효과가 벌써 여기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장권 35,000장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내일 이제 다저스 간판 선수들이 총출동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스프링 캠프 시작 전에 팬들과 출정식을 함께하고 뭐 사인회, 다양한 행사, 이벤트들 열리게 되죠. 내일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열리게 됩니다. 오타니 선수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축구 관련 소식은 내일 주간 스포츠 유지승의 주간 스포츠 시간에 잘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비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소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